네, 내년 20대 대선을 위해 저희 한판 승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기획 대선 인물 탐구. 자, 오늘은 그 민주당 이낙연 후보 편입니다. 자, 이 코너를 맡아준 분이시죠.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준비하시느라 지쳐 보이십니다. 아, 괜찮으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꿰뚫어 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렇게 작업이죠.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만듭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의 주인공 이낙연 후보, 일단 진중권 작가, 김성애 소장님 두 분의 한 줄 타이틀 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진 작가님부터. 이낙연 후보. 구겨진 신사복. 이낙연은 구겨진 신사복이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말씀을 참 점잖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 예. 특히 이제 총리 시절에 음. 좀 팬이었거든요. 이렇게 야당 의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질의를 아주 한마디로 아주 그러면서도 표현이 거칠지 않고 상스럽지 않고 아주 고급스럽게 예. 받아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팬이었는데 그 대표가 되신 다음부터 당대표. 이상해지셔가지고 계속 말이 꼬이고 그래서 좀 스타일을 많이 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겨진 신사복이라고 했습니다. 구겨진 신사복. 자, 김성애 소장님.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초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초안. 신사복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뭐 하여튼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저도 하고 싶었는데 예. 결론적으로 저도 같은 경우는 디스랩하는 남도 민요 무형문화재. 목이 길어. 굉장히 이낙연은 자, 이제- 디스랩하는 남도 이거 저의 영향 무형문화재입니다. 아닙니까? 네, 제가 타이틀을 계속 이질적인 걸 접합시키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 나쁜 수업에 영향을 받았고. 예.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랩한다는 젊은이들이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에 대한 아주 무자비한 비판과 쌍욕을 퍼붓는 것을 디스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남도 무형문화재라 예, 이제 남도 무형문화재가 무형문화재로서 가치 있는데 사람들이 좀 지루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으면 재미있는데 들을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럼 내가 랩을 하면 쳐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랩을 하시는 건데 남도 민요가 또 듣고 있으면 듣기가 좋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진중권 작가님이랑 일맥상통하는데 원래 하시던 걸 잘 하시면 좋은데 몸에 안 맞는 걸 하고 계셔도 좀 고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그 네거티브 전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디스랩하는 남도 민요 무형문화재. 구겨진 신사복. 자, 두 분의 평가를 들으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역시 여기서 제가 제일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은 예. 슛 골을 노리는 스위퍼. 아, 입니다. 골을 노리는 스위퍼. 예, 축구의 스위퍼. 요즘에는 뭐 포백 시스템 되면서 스위퍼 역할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 이제 홍명보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후방 수비수고 모든 선수들을 뒤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위퍼가 골을 넣는 스위퍼가 가끔씩 있었어요. 홍명보 선수도 그랬고 그렇죠. 독일의 마테우스 추억의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포지션 지금까지 해왔던 수행했던 역할이 스위퍼 역할인데 이번 대선에서 골을 노리고 있다. 과연 잘 될 것이냐, 이 오버래핑이 성공할 것이냐, 네, 그 주제를 던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이낙연 후보 같은 캐릭터는 좀 찾기 힘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캐릭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좋게 얘기했을 때는. 예. 네, 그리고 이제 형제 관계 비유를 하자면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맞이 캐릭터예요. 근데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정에서 막내들이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하필 또 이낙연 후보도 맞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정치에도 어느 정도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대기를 나열하는 프로필은 가라. 압축 프로필 시간. 다 5가지 결정적 장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1979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출발합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법조계로 안 가고 언론계로 간 정치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그랬고요. 예.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이낙연 후보인데 이렇게 기자가 되면서 매의 눈을 가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 1989년 동아일보 주일 특파원입니다. 일본 통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던 시기는 한일 경제 협력이 막 꽃을 피웠는데 그 이후에 역사나 인권에 대한 또 그 쟁점들이 막 생겨나던 그런 시기였는데 어떻게 예.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고 일본인의 시각을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2003년쯤에 이낙연 당시 의원이 아베 일본 자민당 간사장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한국인 그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 지일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자, 세 번째 장면. 2002년 노무현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때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내 내부 인사들에게 굉장히 흔들리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 길로 가라. 큰 길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서서 생각해보라. 이낙연 후보에 대한 성대모사였습니다. 자, 노무현 후보 대변인이었군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창당인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민주당 세력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당을 했었죠. 예. 근데 사실 현재 이낙연 후보의 어떤 정치적 기반은 호남과 친노라고 하는 양대축으로부터 모두 지지받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이 분당돼 있을 때는 이낙연 후보 같은 사람이 뜨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그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자, 다섯 번째. 2017년 국무총리 임명 후 9월 12일 대정부 질문 당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네, 황주홍 의원 국민의당 소속이었는데 네네.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따져 물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국민의당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그 사례를 끌어와 가지고 보셨지 않느냐. 국회에서 이렇게 부결시킬 수도 있고 삼권 분립은 살아있는 거다라고 이낙연 당시 총리가 맞받아치는. 예. 순발력 있는 그렇습니다. 대처. 문제를 제기했던 황주홍 의원도 그냥 수긍하는 예, 그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 다섯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또 추가하실 거나 함께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지 김성애 소장부터 해주실까요? 사실 호남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네. 전남지사 할 때까지 전 잘 몰랐습니다. 예, 존재는 알았지만 존재를 모르는 분이었고 어떤 스타일의 정치를 하시는지도 몰랐고 총리가 됐던 그 마지막 말씀하셨던 대정부 질문의 이 장면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보여줬지만 강단 있는 모습. 이전의 총리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 의원이 나오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남성 총리는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제외하면 설전을 막 감내하면서 막 받아치는 총리들 잘 없었거든요. 일단 의원들과 예, 국회에서. 의원들하고 할 때 이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는데 이낙연 총리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그냥 막 받더라고요. 나도 4선 의원이야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원 심기 거슬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치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치적으로 되게 매력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습이 요즘 안 보이는 게 여전히 안타깝네요. 예. 진 작가님.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막 욕을 하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우리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든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의 그 점잖은 어법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도 컸고 또 총리 또 무난하게 좀 잘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대표 시절에 아무래도 자기 세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른바 강성친문한테 끌려다니면서 처음에는 이제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입장 표명을 피해가다가 나중에 거기 그냥 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망가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의 순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때 자기 원칙을 확 강하게 내세우고 그다음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설득을 해내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면은 아마 이재명 지사한테 이렇게 밀리는 이런 일은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워요. 한때 40% 이상의 지지를 얻었었기 때문에 자, 이서 5개의 장면을 짚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코너 퀴즈. 우리가 몰랐던 이낙연 이제 대선 주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너무 어려워 이거. 네. 또 못 맞힐 거야. 포기하지 이낙연 마세요. 후보의 국무총리 시절에 대한 퀴즈인데요. 네. 당시 이낙연 총리가 뭐만 하면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뭐만 하면 이것만 하면 떠는 떠는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네 글자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 정답은 알고 있는데 어허. 예, 이 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선 공개적으로 못 하겠고 예. 국무회의라고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나도 그거. 묻어갑니다. 예, 같이 묻어가서 첫 번째 문제. 나도 그거 국무회의 정답입니다. 네, 국무회의를 관례적으로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주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장관들이 대통령이 회의할 때보다
국무총리가 회의할 때 힘들어했다라고 아 그래요. 합니다. 워낙에 꼼꼼하고 엄중하고 매섭게 찍기 때문에 굉장히 국무회의뿐 부담스러워했다는 아니라 거고요. 그쪽으로도 굉장히 뭐랄까 평소에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네.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엄청 자료를 꼼꼼하게 읽고 들어오고 제가 그 당시 현역 장관 한 두 분으로부터 증언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아, 욕을 그래요? 엄청 하셨어요. 그리고 직관적인 것도 굉장히 아 너무 뛰어나서 힘들게 하신다. 아.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에 재직 중일 때도 이제 데스크일 때 예. 그냥 그 기자가 퇴근을 합니다. 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퇴근하면 이낙연 당시 데스크의 뭐 부장이거나 그랬겠죠. 너무 많이 먹지 마. 술 먹으러 가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말 안 해도 기세를 보고 아하. 그 매의 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급하게 썼다 이거지. 장관들보다 그러니까 각 부처의 장관들의 보고서보다 더 꼼꼼하게 알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그 내용은 하고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다 대답을 하겠습니까? 국장들이 뒤에서 다 받쳐줄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럼 이제 굉장히 혼이 나고 이래갖고 어떤 분들은 내가 수업을 들으러 들어온 학생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실 정도로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자한 이런 모습과 총리의 이 엄격한 모습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 운영을 잘했던 원동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국민들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행정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부모님이 출타 중일 때 동생들 챙기는 맞이 뭐 이런 이미지하고 비슷하죠. 부모님이 이제 자유롭게 영화 보러 나갈 수 있는 네네. 네, 동생들 잘 챙겨 하고 자, 두 번째 퀴즈 주세요. 이낙연 후보는 2020년 총선 민주당 대승을 이끌어낸 공로가 있죠. 그때 마지막 지원 유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이러한 당이다. 이런 게 있다. 이 민주당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주관식인데. 민주당은 띠리리 제가 민주당 띠리리 하겠습니다. 아, 띠리띠리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당시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했다는 겁니다. 진중권 작가는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고 계십니다. 네. 김성희 소장님도 거의 지금 저희랑 눈을 안 마주치고 계시는데. 민주당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은 정당인데 네네. 제가 영남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용감한 김 소장님. 네, 땡. 오늘 되게 냉정하게 치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아, 단순합니다. 메시지가. 자, 메시지 단순합니다. 자, 우리 친 작가님. 나도 민주당은-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민주당 흉보는 겁니다. 아, 민주당 흉 힌트. 봤어요. 네. 네, 힌트는 민주당을 흉 봤어요. 흉 네. 글쎄요. 아 진짜 생각이 진 안 나네. 작가님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나? 네. 아 민주당이 너무 독선적이다. 앞으로 앞으로 좀 그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정당으로 바꾸겠다. 아, 거의 비슷해요. 그런 운율입니다. 네. 세모. 자, 조금만 더. 2초 더 드릴게요. 김성현 소장님은 김 알고 소장님. 계시나요? 모릅니다. 예. 민주당은 모르겠어요. 네, 정답은 민주당은 때로 오만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말입니다. 제가 그 버릇 잡아놓겠습니다. 버릇을 고치겠다. 민주당은 오만하고. 선거 마지막 유세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예감하고 근데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퀴즈 풀어볼게요. 이낙연 후보는 2000 화재 사망 사고의 희생자를 조문한 자리에서 책임을 묻는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본인이 당 대표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자신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더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 유가족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지니까 이때 이낙연 후보는 제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순발력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군요. 자, 이것도 굉장히 문제 어려워요. 근데 어느 정도 힌트는 나왔습니다. 뭐 내가 무슨 뭐 대책을 수립하거나 뭐랄까 이 사태를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다? 자, 김 소장님. 제가 모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 야! 제가 모은 게 아닙니다. 제가 모은 게 아닙니다. 네, 이것은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신 분들이 전 좀 의아했어요. 논란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정부 질문 때 강점으로 발휘됐던 것.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 순발력이 여기서는 좀 안 좋게 작용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단점이 아니 발휘될 기대에 때도 있다.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도로만 해도 되는 자리였는데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때 이제 뭔가 좀 마음이 화가 좀 나셨거나 혹은 근데 뭐 위로하러 그건 가시죠. 뭐 억울하시거나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모은 게 아닙니다. 이 답변. 자, 퀴즈 3개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이낙연 후보의 강점과 단점을 짚어보는 이낙연은 왜 그리고 어떻게입니다. 자, 먼저 강점부터. 1988년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 중에 호남 연고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지역구도상 민주당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영남 후보에 의존하는 게 있었고, 영남 출신 후보. 그렇죠. 네. 국민의힘 쪽은 호남 인재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호남 후보를 낼 생각이나 이런 걸 못했었죠. 그럼에도 이낙연은 여기까지 왔을까? 불가능해 보였던 호남 유력 주자를 이룬 이낙연의 비결은 무엇일까?입니다. 자, 이낙연은 이러한 구도를 뚫고 부상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자, 일단 우리 김성희 소장님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덕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대권 주자로서 사람들이 인식했던 순간은 역시나 국무총리의 자리였을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상상이 잘 맞은 거죠. 한쪽은 별 말이 없고 그냥 인자하기만 하고 자꾸 말이 없으니까 뭔가 답답한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단도리를 하면서 모든 것을 챙기면서 이 정부를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독자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할 만큼 이 독립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침착함이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땄던 것.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인구가 워낙 많아져서요. 예. 호남이냐 영남이냐라는 의미가 이젠 정말 좀 퇴색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영호남을 기반으로 두고 있자는 저 같은 경우 좀 간절한 바람인데 그렇습니다. 아, 미래 권력으로서. 예. 예. 자, 진 작가님. 그 상황이 그랬죠. 일단은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 지지율 엄청 높고 민주당 지지율 높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뭐 아예 그냥 망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호남이든 영남이든 아무나 나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요. 게다가 또 사실은 호남에서도 영남 후보를 뽑아주고 그다음에 영남에서도 호남 후보가 당선되는 등 지역 구도가 이미 좀 붕괴되는 상황인데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그다음에 뭡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 경상도거든요. 국민들도 이렇게 호남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호남에서 한번 나와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마침 했고, 그때 딱 적절한 분이 그분이었죠. 그래서 그 관리만 참 잘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아직은 당대표 모릅니다. 하면서 표를 다 까먹은 것 모릅니다. 같아요, 저는. 자, 김수현 평론가. 네, 연고적 지역주의가 많이 퇴색됐죠. 실제로 그 이낙연 후보 지지율 높을 때 보면 영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캐릭터가 보수 유권자들 중에 일부가 좀 좋아할 만한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민주당 싫어하는 이유가 말이 많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낙연은 민주당의 그 나쁜 점이 안 보인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낙연의 승부수 하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낙연 후보가 국민의당의 덕을 많이 봤다고 봐요. 첫 번째는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해 나갈 때 안 따라갔기 때문에 호남의 대표성을 얻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민주당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충청권 총리 카드를 접고 호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낙연을 발탁해 야겠다, 이런 구조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집권 봅니다. 초기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낙연 후보의 단점 이제 받고 이제 장점 받고요. 자, 그럼 단점은 뭡니까? 뭐 오늘 몇 차례 얘기가 된 부분인데, 대선 1강을 이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근데 네. 이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지금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 좁히는가 했더니 다시 좀 여의치 않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페이스메이커로 끝나게 되는 건지, 또 수비는 열심히 했지만 상대방 골문 앞으로 못 가는 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으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자, 이낙연의 하락과 정체, 그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면 분석 들어봅니다. 진 작가부터. 일단은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이분이 뭐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라고 한다면 대권 후보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쟁취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시절에 저는 승부수를 걸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딱 제동을 걸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설득해놨다면은 민주당이 오늘날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고, 본인도 그 국민들한테 그 합리적인 중도층으로부터 믿을 만한 지도자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냥 대세에 안주해가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그 주류죠, 이 강성 친문들,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강성 지지자층에 그냥 얹혀서 가려다가 결국은 자기 순간을 좀 놓쳐버린 게 아닌가. 진 페이스를 작가님의 놓쳐버린 게 아닌가. 분석이고요. 자, 김 소장님. 같은 시기에 민주당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예. 강성 친문 말을 하나도 안 들었죠, 사실상. 예. 제가 봤을 때는 들은 것이 없고, 강성 친문이 요구하는 그 소위 말하는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하나도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중도적인 길을 걸으면서 이 지지자 그룹에서 지지가 빠진 것이 저는 오히려 일단 독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근데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사면 이야기가 그때 왜 나왔을까? 굉장히 좀 큰 패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 초였나 그랬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서 그것도 굉장히 본인이 직접 얘기해서 이렇게 판이 이상해졌는데 그 다음에 후보가 되고 나서요. 후보가 되고 나서 당대표 때 이야기하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이제 강성친문들이 요구하고 있는 언론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느 후보보다도 또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계셔서 쭉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선 어느 쪽이 진짜 이낙연이지라는 그 우려가 들게 만드는 대목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전 오히려 저는 이제 거꾸로 진 작가님과 거꾸로 당대표 때 스탠스를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했다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어쨌거나 이낙연이라는 캐릭터가 주는 안정감은 있거든요.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당원을 개정을 해가지고 후보를 낸 거 있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실책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 우리 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당을 찍고 싶은 분들은 시민 후보를 대신 찍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그 선거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리더십이. 그래서 그 결과 그 재보선 참패가 됐고 그 결과 저 국민의힘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도자로서의 그 능력을 굉장히 의심받는 상황이 온 거죠. 네, 김수현 평론가 두 분 마무리해 주세요. 이야기를 집약을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두 분 다 진실의 일면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 여당 그 총리 시절 이낙연은 여당 열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든든하게 우리 문프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었고 비지지층 민주당 비지지층 입장에서는 민주당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후보 이낙연은 열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리를 뭔가 화끈하게 대변해 주진 않아. 이게 되었고 비지지층에서는 그냥 민주당이네. 이렇게 된 감이 좀 있습니다. 이 질곡을 이제 이낙연 후보가 돌파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한판 특별기획 대선 인물 탐구 오늘은 이낙연 후보 편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 총평을 들을 시간이 없군요. 자, 김수현 평론가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고 알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재미있게 돌아오겠습니다.